그래서 얼마나 걸렸어? 돌아오는데? 다 6시간? 6시간? 7시 반보단 덜 걸렸네. 그 7시간 걸린다고 했을 때 출발 안 하고 저녁에 출발을 했더니 6시간? 추석 겪고 나니까 아마 내년엔 올해인가? 올해는 좀 무리고 내년에 차를 바꿀 것 같아. 뭘로? 물론 GB60? 그냥 다른 건 괜찮은데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아무것도 안 들려. 대화가 안 돼. 그것이 미니입니다. 허리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거는 그것이 미니다. 그래가지고 예. 도심 다닐 때는 괜찮은데 고속도로가 문제라서. 예. 이제 뭐 그런 고속도로 안정성을 원하면 이제 뭐 i5 정도 타거나 아닙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가 아예 없는 차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처남이 원래 최근 한 몇 달 전쯤인가부터 이제 좀 다른 가족이랑 좀 약간 뭐 기러기라고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게 수도권 반대편에 있는 기러기 생활이지만 그래도 기러기 생활은 기러기 생활인지라 세컨드 카를 뽑았는데 뭘 뽑았나 해서 봤더니 아반떼 N을 뽑았더라고요? 그것도 수동으로 뽑았대? 좋은 세컨 차지. 용감해. 그랬는데, 이번 설 연휴에 얘기를 듣기로는 팔았다고. 그러고 나서 전기차를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게 문제죠. 자기가 이제 이 차를 사용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이 친구가 주말에 이제 집을 돌아가는데, 그 시나리오는 아반떼는 너무나도 안 어울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전기차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결국은 결론은 캐스퍼 일렉트릭이 되더라.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시승신청을 해놨다는데 그래요. 그렇다고 지난 금요일에 잠깐 i5를 몰아봤는데 서울역에서 저 고양시까지니까 좀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이렇게 몰아봤는데 역시 전기차가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지금 차를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옛날에는 진짜 배기 튜닝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약간 조용한 게 좋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제 차가 사이즈는 그런데 조용한 편이라 나름 그래서 그런 아까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일단은 팔로업이 있어요. 팔로업부터 하고 오늘 좀 많아요. 좀 큰 건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후닥후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로업으로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제 틱톡 얘기를 좀 잠깐 했었죠. 틱톡이 이제 밴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때는 이제 이제 틱톡이 대법원한테 이제 그 상고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그 상고도 먹히지 않았고요. 그때 저희가 이미 얘기했었어요. 그 틱톡 이게 별로 지금 설득이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먹히지 않아서 예정대로 그때 이제 밴이 됐었고요. 잠깐 밴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때가 이제 1월 19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인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날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가 곧 나가니까 하루 뒤면 나가니까 이 법을 실제로 이제 강제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다음 행정부한테 맡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설사 얘는 이제 틱톡이 안 지킨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트럼프는 계속해서 어차피 나는 지금 틱톡을 밴할 생각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근데 틱톡이 영시가 되자마자 서버 샷다를 내렸습니다. 그거는 약간 이제 상위성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이 미국 정부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성으로 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행정명령을 사인을 하겠다. 라고 해서 아싸리 이러면서 이제 틱톡에 다시 서버를 복구시켜 놨는데 최근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그 행정명령 사인을 했어요. 그게 행정명령의 내용이 뭐냐면은 90일 동안 이제 그 법의 발효를 약간 이제 일시정지시키는 이게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약간 그런 건데
행정명령인데, 근데 여기에 행정명령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이제 그 틱톡의 매각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솔직히 잡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도 누가 뚜렷하게 뭐 팔고 누가 이제 인수에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뭐 한때는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금 뭐 바이트댄스 내부에서 뭐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이제 바이트댄스가 말도 안 미쳤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틱톡을 말아먹을 수 있다면 그건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참 개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틱톡에 대한 얘기는 좀 쏙 들어간 상태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취임한 지 이제 몇 주 됐죠?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이게 지금 시간 개념이 안 잡혀. 2주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네, 2주 됐나 보다. 2주가 됐는데요. 이제 딱 2주가 되네요. 내일 월요일날 취임했으니까. 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관세 전쟁에 뭐에 지금 저희가 경제 팟캐스트는 아니라서 뭐 얘기는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나라 정말 누가 그 짤을 올렸는데 그 시진핑이 웃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기고 있다. 라는 짤을 올렸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틱톡은 지금은 밴은 안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사실 틱톡 이 밴을 하자고 맨 처음 말 꺼낸 사람이 누구였죠? 트럼프 아니었나? 트럼프 본인이었죠. 예, 트럼프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 왜 마이크로소프트 끌고 뭐 사티아 나델라 끌고 와서 빨리 틱톡 이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레리 앨리슨인가? 오라클도 관심 있다 뭐 그랬다가 결국 그 흐지부지 돼버렸죠. 왜냐면 그때 이제 그거를 얘기하다가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패했고 뭐 그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용해졌다가 한 바이든 한 재작년쯤부터 이제 이게 다시 살아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3년, 4년 가까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살아난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일단 틱톡은 살아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임시적인 거죠. 90일이든지 75일이든지 내에 이제 틱톡을, 이러나 저러나 트럼프도 이제 바이든스가 틱톡을 매각해야 된다는 거 그 기본적인 그거 자체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마 이러나 저러나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00% 가지고 있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완전 매각을 얘기했다가 이제는 50% 이제 공동 출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50% 지분 50%만 팔아라. 근데 사실 이게 그 틱톡 밴이 그 틱톡 금지법을 원래 시작한 이유가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빼간다. 이게 이유였는데 바이트댄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과연 그게 멈춰질까? 만약에 진짜로 그런 걸 하고 있다면 약간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는 그렇고요. 팔로업이었고 자 고깃집이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 넣어놨다가 뭐가 있었습니까? 짱콩님이래 떡님 좀 오랜만이니까 긴 거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랑 저스틴 발도니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라이언 레이놀즈가 얽혀가지고 이게 마블 쪽에도 좀 불똥이 튀고 네, 불똥이 튀고 그런 건데 그냥 시작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영화를 찍었어요. 그 저스틴 발도니가 감독을 하면서 저스틴 발도니가 주연까지 맡은 It Ends With Us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끝이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끝이야라는 내용이고 이게 사실 가정폭력을 다루는 소설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틱톡에서 유명해진 책이래요. 이제 그쪽에서 예. 유명해진 책이고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책이 도서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가 잘 안 됐나 봐요. 잘 안 됐네. 영화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 일단은 그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또 24년에 저게 있었잖아요. 배우 파업이 있었잖아요.
23년이었죠. 23년, 네. 23년에 배우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배우 파업이 끝나고, 이제 재촬영을 조금 더 하고, 편집을 조금 하는 사이에, 블레이크 라이블리랑 이제 감독 겸 주연인 저스틴 발도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커진 상황이에요. 일단 블레이크 라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이 있었고, 그 성추행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촬영을 할 때는 이제 저스틴 발돈이랑 같이 찍을 때는 항상 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인티미시 코어디네이터라는 명칭 하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절대로 주연 배우와 그 다음에 그 영화사 CEO도 끼어 있는데, 영화사 CEO는 본인에게 그 여성의 나체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 것, 이런 조항들이 달린 것들을 해서 둘이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영화 촬영에 그 저스틴 발돈이랑 그 CEO랑 그 다음에 촬영진들 사이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가지고 재촬영에 들어갔고, 그 조건이 걸린 하에서 재촬영을 진행했는데, 그때 또 이제 성추행이 일어났고, 그때 자기네가 원했던 그 인티미시 코디네이터도 없었고, 그것이 문제였다가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 쪽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하잖아요.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서 이 영화 자체가 그 가정폭력을 다루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네. 민감하게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제 영화 그렇게 영화를 찍었으니까 이제 영화에 대한 좀 애정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영화에 대한 신경을 좀 쓰지 않고 홍보 활동에 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논란에 휩싸였어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영화 인터뷰 태도도 안 좋고, 기자들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막 이슈가 되었어요. 일단 그러다가 이제 영화는 이렇게 평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영화 이제 프레스 투어 같은 거 다닐 때도 이제 주연 배우인 남자만 따로 빠지고, 저스틴 발돈이랑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서로 이렇게 따로 활동을 하고, 이제 홍보도 따로 참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쎄한 거죠. 쟤네 있었다, 싸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이제 또 열심히 SNS 계정을 뒤져봅니다. 뒤졌더니 모든 배우들이 저스틴 발도니를 언팔했네? 해가지고 저스틴 발도니가 뭐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블레이크 라이블리 인터뷰 태도가 논란이 되니까, 옛날에 어떤 기자가 블레이크 라이블리랑 인터뷰할 때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좀 무례한 답변을 받은 거를 영상으로 올리면서 나 이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이제 이미지도 조금 안 좋았죠. 애초부터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좀 인성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더라고요. 옛날부터. 네. 네, 많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시끄러워졌나 봐요. 그래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쪽을 소송을 겁니다. 저스틴 발도니한테 소송을 겁니다. 성추행으로 이제 소송을 걸고, 추가로 이 프레스 투어와 이런 것들은 프레스 투어에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돼갖고 인터넷에 공격을 당한 거는 너희가 그 PR 업체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해요. 뉴욕타임즈가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고,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영상을 공유했던 기자, 그 사람은 진짜로 나는 그냥 상처 입어서 올렸던 건데 마치 돈 받고 올린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빠지고 빠졌고요. 이제 그거를 공개가 됨으로써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이제 얘네가 PR 업체를 뽑아가지고 나를 공격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함으로써 저스틴 발도니는 또 이제 소속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에이전시에서 이제 계약을 취소하게 돼요. 원래 저스틴 발돈이랑 블레이크 라이블리랑 그 라이언 레이놀즈랑 모두 다 한 회사에 있었는데, 저런. 발돈이는 이제 또 에이전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모든 여성 배우들이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 편을 들죠. 성추행을 당했고 이제 자기를 묻어버리는 소셜 캠페인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스틴 발도니가 이제 반대로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답변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얘기를 한 게, PR 컴퍼니, PR 회사를 산 게, PR 회사를 고용을 했던 이유가, 문제가 됐던 소셜미디어 공격을 진행했다고 의심을 받은 그들을 고용을 한 게 이제 저스틴 발도니가 고용을 하게 된 계기가 당신이랑 재촬영할 때 당신이 나한테 소송을 걸겠다, 그 다음에 비협조적으로 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라도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를 위해 이분들을 고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촬영 협상 과정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너희 사인 안 하면은 나 협조 안 할 거고, 영화 개봉할 때도 나 이거 터뜨려가지고 너희들 영화 망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이 사람들을 고용을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일이 잘리게 되는 거죠. 저스틴 발도니도 잘리고 블레이크 라이블리도 잘리고 일이 막 많이 잘렸어요. 쉽지 않네요. 예. 그러고 이제 발도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진행하던 팟캐스트도 잘리고 이거저거 잘리고, 저스틴 발도니가 이제 에이전시에서 잘렸잖아요. 네. 에이전시에서 잘렸을 때 잘리면서 에이전트도 같이 잘렸나 봐요. 발도니를 관리 못했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슬픈 현실이네요. 네. 반대구나. 네? 발도니 에이전시에서 네. 발도니를 또 고소를 해요. 죽인다. 왜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공격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가 크리스마스에 요즘 저 힘들어요 이러면서 데드풀 옷을 입고 영상 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 이제 법정 공방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해서 중동서를 많이 샀다.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연말에 12월 31일에 발도니 쪽 변호사가 우리는 이제 역으로 이제 고소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모든 자료는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발도니가 뉴욕타임즈를 고소하고, 라이언 레이놀즈에 대해서도 이제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라이언 레이놀즈는 또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 조건 빨리 들어줘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그거를 시전을 했나 봐요. Sure. 네. 그래서 이제 발도니가 뉴욕타임즈를 고소했더니 또 라이블리는 발도니를 다시 이제 정식적으로 고소를 해요. 이제 그렇게 됐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우리는 제보받은 팩트에 따라서 스토리를 기사를 작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는 제대로 항변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도니는 또 라이블리랑 레이놀즈한테 소송을 당했으니까 또 역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게 저번 주예요. 보름 전이에요. 17일. 그러면서 그거죠. 이제 너희만 일 잘렸냐, 나도 일 잘렸다 라고 고소를 하는데 머리 아프네요. 네. 일단 고소를 하는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제 뉴욕타임즈에다가 건네준 문자와 모든 영상, 그거는 증거 자료는 다 짜깁기 된 거기 때문에 풀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풀영상을 보면은 발도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에 공개를 하기로 한 자료들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영화 촬영 중에 왜 인티미시 코디네이터는 없냐라고 없었냐 한 장면이 이제 풀로 공개가 됐어요. 그게 21일입니다. 그래서 7분짜리 영상인데 둘이 키스씬을 찍나 봐요. 근데 발도니가 이제 알려진 얘기로는 원래는 발도니가 그냥 합의되지 않은 키스 장면을 찍으면서 몸 냄새를 맡으면서 채취가 정말 좋네 이런 얘기를 했다. 난 그게 너무 불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7분짜리 영상을 봤더니 자기 지금 태닝하고 와가지고 태닝 기름 냄새 때문에 몸에서 좀 냄새가 날 거다 이랬더니 그걸 발도니가 맞고 나한테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영상인 거예요. 또. 그거를 절묘하게 위에 앞을 뺐구나. 네, 앞을 뺐는데 이제 그거를 했는데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 봐라. 코디네이터 없이 그냥 몸을 막 더듬거리면서 냄새까지 맡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불편해하는 표정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발도니는 뭔 소리냐. 나는 환장하겠다, 진짜. 나는 이제 잘 찍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라이블리는 발도니는 감독이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제 상사인 입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계에 의한 그 성희롱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안 끝났어요? 저번 주에 네,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제 그 재촬영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재촬영을 하면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강하게 주장해서 넣은 장면이 하나가 있대요. 그 장면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뭐 말로는 이제 영화사와 이제 그 주변에 뭐 라이언 레이놀즈나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정말 유명한 친구가 라이블리의 그 장면을 보고 상당히 만족을 했고, 좋은 장면이다라고 해가지고 영화에 넣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소니였나? 영화가? 그 영화 제작사에서. 네, 소니였네. 컬럼비아였네. 컬럼비아네. 네. 영화사에서 이걸 보고, 이 장면 좋네요. 이 장면 넣죠라고 해가지고, 영화에서 이제 저스틴 발도니보다는 이제 라이블리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넣게 됐고, 이게 이제 그 싸움의 원인이 된 거였던 거예요. 그 창작적 견해 차이? 자주 있는 일이죠,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싸움이 났던 거고, 왜 자꾸 상의하지 않고 장면을 넣으라고 하냐 그랬더니, 다 주변에서 이 장면이 더 좋다라고 하는데 왜 너는 이걸 동의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웠겠죠?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장면을 라이언 레이놀즈가 각본을 썼고 편집은 또 데드풀 편집했던 사람이 했다네요. 뭐 일단은 하도 동의를 안 해서 독단적으로 했다. 그쵸, 독단적으로 해서 넣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라이블리는 이제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고요. 일단 그게 관련 또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뭐 얼마 정도 관여를 하면은 뭐 그걸 줘야 된다, 뭐 프로듀서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네. 실제로 발도니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홍보 자리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정말 많이 참여를 했고 손을 많이 댔기 때문에 창의적인 뭐 이렇게 터치를 줘서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엄풀이라 하죠. 네, 엄풀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문제가 됐었겠죠. 근데 그 둘이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저스틴 발도니가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미안하다고 보이스 메모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미 영화가 완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넣지 말자고 주장을 했던 건데, 당신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뭐 테일러 스위프트와 라이언 레이놀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이 뭐 옳다고 하면은 뭐 넣는 게 맞겠지. 내가 기분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도 뭐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잘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겠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대해서 조금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아니구나. 4일 전이네요. 4일 전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3월로 정했는데,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 쪽에서 발도니가 제기한 소송은 취소해라 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발도니 측 변호사와는 대화를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쪽 사람이랑은 대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언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항의 사항을 보냈다는데,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아직 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뭐가 진짠지도 모르겠고. 그 와중에 또 불똥을 맞았는데도 여러 군데인 것 같고. 네, 이제 마블이 불똥을 맞은 이유는
그 데드풀 앤 울버린 때문인데, 데드풀 앤 울버린에 이제 나이스풀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 데드풀의 변형 바리언츠인 그 나이스풀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나와서 하는 대사들이 그 저스틴 발도니를 저격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일단은 그 인티미시 코디네이터 어디 있냐라는 대사를 했다고 하고, 영화에서.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얘기가 있었구나. 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저스틴 발도니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성희롱만 한 게 아니고 불편한 업무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패쉐이밍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 살쪘다고 뭐라고 하는 패쉐이밍을 했다고. 패쉐이밍. 네, 패쉐이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레이디 풀로 나오잖아요. 네. 그거 나올 때 이제 나이스풀이 대사를 하는 게 애를 낳았어도 몸매는 예쁘네 뭐 이런 대사를 쳤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저스틴 발도니가 그 패쉐이밍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변호사 쪽에서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으면은 왜 영화에서 그러고 있냐? 라고 이제 변호사가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스틴 발도니 쪽에서 마블이랑 디즈니의 영화 제작 과정에 있어서 나이스풀에 대한 모든 자료는 파기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라 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그 문서에 뭐라도 남아있으면은 또 소송에서 증거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길다. 진짜 기네요. 참. 이게, 사실,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느낌이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제 셀럽들끼리 이제 피터에게 싸우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 반응 보니까 좀 지겨워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이거가 아니라도 지금 되게 더 큰 문제가 이제 산재에 있잖아요. 저 백악관이라든가. 그래서, 참, 하찮은 걸로 싸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은 이미지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거예요. 자기 이미지가 그렇게 실추되면 자기 먹거리가 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게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 뭐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저 티터님이 옛날부터 라이언 레놀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네, 안 좋아합니다.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건 이게 되게 길었네 생각보다. 얘기가 길더라고요. 두 달 동안 벌어진 이게 두 달이었어요? 예, 지금 이게 12월에 문제를 삼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쉽지 않네요. 네. 또 있어요. 하나가 더. 네. 이거는 뭐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요? 네, 이거는 오래됐어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거라서 지금 떡밥처럼 돌아오는 건데, 그 옛날에 DC 코믹스가 슈퍼맨 창작자들한테 그 일을 맡겼을 때, 그러니까 페이 포 하이어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뭐 프리랜서요? 그쵸. 프리랜서인데 이제 그 예전에는 그 DC 코믹스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점, 80년 전, 뭐 90년 전 그때쯤에는 저작권법이 그렇게 막 정확하지도 않고 그랬던 시절이어서 이 두 분한테 조 슈스터와 그 한 분이 또 누구더라? 제리 시겔? 네, 두 분한테는 돈을 많이 주지 않고 그냥 헐값에 슈퍼맨을 너 알릴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이제 슈스터와 시겔한테서 슈퍼맨을 열심히 만들게 시키고, 이제 저작권 뭐 이렇게 페이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으니까요. 그쵸. 옛날에는 참,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그 두 분이 이제 실직을 하고 일을 잃고, 그런데도 이제 DC 코믹스는 열심히 슈퍼맨을 팔아먹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슈스터와 시겔이 이제 DC를 상대로 고소를 했었어요. 고소를 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전을 조금 하다가 DC가 그냥 얼마씩 챙겨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끝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겔이랑 슈스터가 죽고 난 뒤에 그 페이를 이제 슈스터랑 시겔의 유족들한테 주는 걸로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다가
저작권을 돌려달라고 한번 또 소송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DC 코믹스가 증거로 제출했던 게 슈스터의 누나였나 동생이었나 누나였나 여동생이었나 여동생이었던 것 같다. 여동생한테 지금 돈 드리잖아요. 그냥 넘겨주는 걸로 사인하시죠 해가지고 판권을 넘겨주는 걸로 저작권을 넘겨주는 걸로 사인을 했던 그 문서가 남아 있어서 그 저작권 쪽은 DC가 이기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DC는 이제 또 예의상 그다음에 면피상 이제 시겔이랑 슈스터 유족들한테 돈을 꾸준히 주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 영국 법에 그런 게 있대요. 그 저작권자의 사망 후 25년이 지나면 그 저작권은 유족한테 돌아간다라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미국 법으로는 이미 넘겨준 걸로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이게 또 쉽지가 않네, 또, 여기도. 네, 영국 법으로 가는 거죠, 이건. 아하. 왜냐면은 너희들 지금 영화랑 뭐 드라마나 비디오 게임 만들면은 무조건 영국에서 팔아야지. 영국에 그것도 동시 공개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도 별도로 사업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영국 쪽이랑 그렇게 하는 나라가 몇 군데가 더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우리 것이다. 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이거죠, 여기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옛날에 썼던 그 허술한 계약서와 허술한 합의서를 기반으로 이제 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요 합의서에는 전 세계적 권리가라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OTT도 생기고 또 예전에는 집계를 블루레이 판매율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제 아니 워너브라더스 너희는 HBO Max가 생기지 않았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구독료 중에 얼마는 우리가 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게 되는 거죠. 계산상 그게 맞기는 해요, 사실. 새로 제시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참고 계셨던 거는 이미 재판에서 한번 졌고 그러던 차에 이제 25년이 지났으니까 영국 쪽에서는 저작권법상으로 이게 소송을 걸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송을 걸게 되신 거죠. 이쪽도. 여기는 또 아마 중간에 합의 보고 끝날 거예요. 중간에 합의 보고 저 계약 새로 맺고 끝내겠죠? 네, 요거는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예. 살다 보면. 마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죽어라고 돈을 안 주려고 하다가 디즈니한테 인수되고 디즈니 법무팀에서 다 검토하다가 야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아니지 않니 이러면서 다 정리를 했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디즈니 법무팀에서도 죽어라고 안 해주다가 네. 그것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게 됨으로써 이거 돈을 지급했어요. 코코라고 기억하시죠? 그거 개봉하기 3달 전인가? 왜 그게 근데 마블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제 디즈니 쪽에서 죽어라고 안 주고 있었는데 코코 개봉했으면은 코코가 마블 그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디즈니 법무팀에서도 이제 소송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분들이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합의를 본 거예요. 아니 처음에 마블 얘기를 하시길래. 예, 그러니까 마블 쪽에 돈을 안 줬는데, 그러니까 마블이 계속해서 제커비 쪽에 돈을 안 주고 있다가 이분들이 소송을 하는데 계속 안 주다가 갑자기 디즈니한테 인수가 됐을 때도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데 디즈니 법무팀까지 합세해서 안 준 거예요, 돈을.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가 합의를 봤어요.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봤어요. 음모론이긴 한데. 뭔가 좀 약간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치우자. 그래서 왜 합의를 봤지? 디즈니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디즈니한테 인수되고 난 뒤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했는데 바로 석 달 후에 코코가 개봉을 하더라고요. 코코? 그런 일이 있었다. 코코 할 때 뭐가 있었나? 코코가 저거죠. 가수가 작곡가 크레딧 뺏어간 얘기잖아요. 이게 그거구나. 내로남불이냐 이 소리 나올까봐 미리 정리한 거. 나올까봐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미리. 예.
그런 일이 있었다. 참 힘드네요. 워너브라더스도 곧 뭐 이제 돈을 좀 매년 드리는 돈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자술라면 맨날 돈 부족하다고 난리치긴 하는데, 예. 네, 그쵸. 예. 세 번째 소식으로는 계속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진영의 붕괴 소식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포르자 호라이즌이 PS5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루머도 아니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루머입니다. 이건 루머인데 이제 이제 거의 마소 이제 엑박 진영의 거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헤일로가 지금 이제 건너간다라는 그런 루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일로 마스터 치프 컬렉션, 그러니까 헤일로 1편부터 4편까지, 그리고 뭐 ODST랑 리치랑 다 묶어놓은 합본팩이 지금 이제 플스5랑 그다음에 좀 이따가 저희가 얘기할 스위치2로 지금 발매를 할 거다라는 그런 루머도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엑박은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마소 쪽에서 하는 거는 열심히 게임 스튜디오를 사서 결국은 게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이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박 자체는 조금씩 이제 엑박 하드웨어는 이제 장기적으로 포기를 하고, 뭐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다음 세대는 나온다고 해요. 다음 세대는 나오지만 그 다음은 어떨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게임 플랫폼은 PC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먹었겠다. 이제 나는 이제 콘솔 메이커가 아니라 퍼블리싱 스튜디오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진짜로 다다음 세대쯤에는 진짜로 약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처음에 엑스박스가 나왔을 때 뭐 드림캐스트랑 뭐가 구조가 비슷하느니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때 끝도 지금 이제 세가랑 되게 비슷한 끝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엑박을 뭐 아직도 지금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으로서 참 씁쓸하긴 한데 뭐 경쟁이라는 게 그런 건 있을까? 근데 뭐 다시 또 이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제 콘솔 업계가 이제 3강 체제로 이제 꽤 오랫동안 굴러왔거든요, 사실상. 근데 뭐 세가가 빠지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면서 3강 체제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그 3강 체제가 다시 또 무너지고 옛날에 이제 닌텐도와 세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또 2강 체계로 굳혀지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제가 이따가 뭐 또 스위치2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동안 이제 또 게임 업계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임 업계에 자기네들은 이제 새롭게 또 대응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죠. 뭐 게임 패스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해가는 건데, 확실히 뭐 아까 이따가 스위치2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 방식의 이제 게임 업계가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이게 사실 뭐 모바일 게임 때도 그랬고, 모바일 게임 때문에라도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트리플 A라고 하죠. 이런 대작 게임들이 옛날만큼 이제 돈을 못 벌어 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이걸 투자를 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콘솔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실 콘솔들은 이런 대작 게임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뭐 물론 여기도 포트나이트 이런 거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이제 이런 콘솔 업체들의 이제 그런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뭐 플스5용 뭐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받는 이제 라이센스비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콘솔로도 하지만 뭐 늘 그렇잖아요. 이제 초반에 콘솔 나오면 맨날 적자라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콘솔 자체로 이제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 그러고 나오는 이제 게임들에서 나온 라이센스비로 사실은 이제 매출을 충당을 하는 이제 뭐 적자를 충당하는 거라서, 네, 이게 확실히 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예, 뭐 닌텐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스위치2 얘기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깃집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역대급으로 제일 길었던 고깃집이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니. 그 다음은 라인업 이제 될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CS 때 얘기를 하려다가 뭐 까먹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델이, 노트북 라인업을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델 하면 이제 유명한 저 노트북 라인업 뭐 있죠? 저 땅콩이님? 레티튜드? 레티튜드 있고요. 사실, 레티튜드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쪽이고, 이제 그렇죠. 직장인들이 들고 다니는. 예, 개인 소비자용으로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XPS죠. XPS가 유명한데, 이러한 이름들을 다 없애겠답니다. 없애고 난 다음에, 라인을 3개로 분리를 합니다. 델 프로 맥스, 이렇게 3개로 한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3가지로 나뉜대요. 이 각각의 베이스,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을 했을 때, 가장 비싼 건 뭘까요? 프로맥스 프리미엄. 델 프로 맥스 프리미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중간에 또 이제 그런 애들도 있겠죠. 뭐 델 프로 플러스 있고요. 그러면 델 프리미엄 있고요. 예. 아니 굳이? 그러니까 뭐 지네들이 구상하고 있는 라인업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렇게 딱딱딱 뭐 이게 3이고 그 아래 또 3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인데 뭐하러 긁어 부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또 새롭게 만든 라인업을 고객들에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예전 라인업을 이미 오래 쓰던 라인업이라 고객들이 다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만든 라인업이 명료하냐라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애플 얘기할 때도 이런 쓴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는 너무 그 의미가 있나 참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이 노트북 이름 뭐야? 얘는 델 프로 플러스야. 얘는 이거는 델 프로 맥스 베이스야. 예. 그럼 델 프로 맥스의 베이스는 델 프로 프리미엄보다 더 고급형일까요? 더 저가형일까요? 이것도 성능이 어느 게 더 좋죠? 델 프로 맥 프리미엄이 더 좋은가요? 델 프로 맥스 베이스가 더 좋은가요? 예. 왜들 이러는 걸까요, 진짜?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예. 이게 오히려 갤럭시 북을 닮아간다는 생각이. 갤럭시 북5 프로랑 북4 엣지는 뭔데? 엣지가 뭔 뜻인데? 그러니까요. 예. 얼마 전에 한참 설 전후로 신학기 노트북 사라고 프로모션들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예. 갤럭시 북이 막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갤럭시 북하고 이제 뒤에. 복잡한 일련 번호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살짝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저가형 모델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갤럭시 북이라는 이름 뒤에 결국 또 숨겨놓는 거죠. 예. 여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여기는 그럴 겨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델 프로 플러스 프리미엄, 요 밑에 또 하위 무슨 머시기들이 있나 또? 옵션별로 다를 수 있죠. 예. 이게 사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나올지는 사실 안 나왔어요. 실제로 모델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베이스 플러스 프리미엄 따라서 또 성능 차이, 사양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고 이런 것도 얘기가 없어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그렇긴 한데, 네. 그 다음은 이제 이제 가신 대통령,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 뭘 했는데, 땅콩이님? 미국에서 우려가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혹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의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들이 모든 차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우려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생산된 차 중에서 외부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차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있거나 와이파이 있거나 셀룰러 있거나 위성 통신하거나 카메라 센서 등이 있어서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차들, 그러니까 2020년대에 생산되는 거의 모든 차죠. 이런 거 없는 멍텅구리 차가 있나? 깡통 이런 애들은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하긴 요즘 경량화하는 레이스카도 여기에 걸리는데. 이비스 그건 이제 요즘은 저렴한 차들도 이제 다 OTA 업데이트되고 아반떼는 안 되나? 아반떼 아직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아반떼 아직도 옛날 소프트웨어 쓰는 걸로 알아서 하여튼 네.
근데 아반떼도 블루투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 무조건 걸려. 이거 여기에 안 걸리는 차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돼서 이런 차들이 2027년 뭐 2030년부터 제한이 될 거고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들도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제조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팔려고 하면은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좀 몇몇 난리가 날 회사가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주로 제조를 해서 혹은 중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미국에서 팔려던 회사들은 좀 계획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관세까지 더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얘기로 들리는 규제예요. 사실 이미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들은 사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보조금 한번 빠따를 때렸는데, 보조금을 이제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빠따를 때려서, 이제 원래 중국에서 생산하려던 이제 기업들이 열심히 좀 미국에다 또 생산 거점 만들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폴스타가 그랬죠. 폴스타 3가 지금 미국 생산을 하고 있대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3인가?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작년 말에 출시했죠. 걔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부산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걸 피해 가려고. 보조금 문제를 피해 가려고, 이제 부산 공장 있잖아요. 르노 삼성, 이제 지금 그냥 르노 코리아죠, 지금? 뭐 하여튼. 르노 코리아의 부산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다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때려 맞으면은 폴스타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폴스타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론 스웨덴에서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에 이제 좀 백엔드가 좀 들어가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폴스타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기회 쓰고 난리를 쳤는데도 못 파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백엔드나 이런 거를 다 완전히 중국의 영향을 완전히 없애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세상인데 네. 사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틱톡 금지법이랑은 좀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는 비슷한 이제 우려, 비슷한 이제 골자의 우려에서 출발한 이제 약간 나비 효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조가 이제 과연 트럼프에 와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더 심하기 때문에 내비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BYD가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인데 전기차 회사고 판매 대수 기준 아마 세계 1등일 겁니다. 물론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는 판매량이라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 1등이냐라고 물으면 아직은 글쎄 올시다인데 얘가 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뭐 각종 프레스 이벤트도 했고 대리점도 있다는데 그래서 아주 저렴한 전기차들을 냈어요. 이제 아토3 플러스가 약간 EV3스러운 전기차인데 3,300만 원이다. 그리고 또 이것보다 약간 큰 뭐였죠? 시아리언 이름이 실리언?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시머시기 7을 냈고요. 이거는 중형 SUV고 그리고 시아리언이네. 시아리언. 그죠. 실아이언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세단이고 이렇게 낼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틱톡 같은 데서 좀 화제를 몰았던 점프하는 스포츠 전기차 U9인가 걔는 출시가 안 될 거고요. 안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뜯어보면은 싼 이유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얘는 전기차 보조금을 거의 반밖에 못 받아요. 각종 제약이 있어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싸지 않다고 합니다. EV3랑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차인데 그러면은 이 차를 살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번 연말 스페셜 때였나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해서 마침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떴는데 보조금 없이 깡통 가격이 저렴한 거는 인정.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물론 근데 내부 트림이 너무
트림이 단차도 있고, 뭐 전시차가 단차가 있더라고요. 왜 이래 단차가 여기저기 있고, 클러스터 디스플레이가 진짜 아투3는 이 2025년에 나오는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작고, UI도 좀 조잡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깡통 가격을 맞춘 게 그 당해 보조금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유로 각종 관세를 맞을 예정이기도 해서, 한국에서는 안 맞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이유로도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일단은 그쵸. 사실 BYD가 저는 사실 근데 이 아토인가 이게 약간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력 차종이 될 차량인 것 같은데 비율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뭔가 좀 껑충 뛴 것 같아.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밑에가 너무 커. 하관이 너무 큰 것 같아. 하여튼 근데 이거는 근데 용을 형상화했다는데 용 진짜 좋아해. 그래가지고 뒤에 무슨 네. 비필러지 아니지. 그 뒷문 쪽 그 창에 약간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디테일 요소들도 있는데 별로 한국인들 취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 C 라이언이랍니다. 여기 기사가 오타가 있었네. 근데 얘도 좀 앞에가 좀 왜 다들 앞에가 이상할까? 뒤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왜 앞이 이상할까?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렌터카 업체들이 이제 중국계 사모펀드 이런 데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차들을 렌터카로 도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첫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BYD 차들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이게 현실화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겠죠. 이러나 저러나. 근데 주행거리가 나쁘진 않네. 저 419 WLTP 기준 420km는 우리나라는 300 한 중반까지는 떨어지겠네. 근데 하여튼 네 가격 대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물론 보조금 전이라는 거. 예, 그렇죠.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닌텐도가 사실은 이거 사실 고깃집이라면 고깃집일 수 있는데 워낙 나름 큰 소식이니까 여기다 했습니다. 바로 닌텐도가 스위치 2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이제 약간 존재해요. 그래요. 있어요. 이것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더 공개할게요. 이러면서 끝났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제 닌텐도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닌텐도 스위치보다 더 크고요. 지금 7인치 후반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좀 커져서 거의 8인치에 가까이 될 거다라는, 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조이콘 쪽 그게 바뀌었어요. 조이콘에 연결하는 방식이 원래는 이제 지금 스위치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레일로 이렇게 탁 붙이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레일이 마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헐거워지거나 지원잡 헐거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면서 이제 접촉 불량도 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위치 2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석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닌텐도에서 자석을 붙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지금 붙이는 모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영상에서 붙이는 그런 모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딱 봐도 뭔가 자석으로 붙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킥스탠드가 바뀌었고요. 킥스탠드가 이제 원래는 이제 킥스탠드가 되게 조그만하게 이게 똑 튀어나와서 조금만 눌러도 부러지고 이랬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일부러 부러지게 설계된 거긴 해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쉽게 부러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부러지고 대신에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확실하게 이제 좀 더 킥스탠드를 키웠고 그다음에 위에 USB-C 포트가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거치대를 해놓고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조이콘을 빼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거나 프로콘을 가져와서 플레이를 하거나 이러면은 중간에 스위치를 충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포트가 아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위에 포트가 하나 더 USB-C 포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뭐 그런 개선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성능이 개선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닌텐도가 전혀 공개를 안 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뭐 닌텐도에 따르면은 4월 2일에 다이렉트를 한번 할 거라고 하고요. 그때 이제 뭐 스위치 하드웨어, 상세적인 하드웨어랑 뭐 이제 뭐 스위치 2에 나올 게임들, 뭐 이미 저 스위치 게임들은 하위 호환이 된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뭐 그거는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월 달에 이제 킨텍스에서 그 체험회를 연다고 해요. 그게 이제 나온 거의 전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닌텐도가 굉장히 이거를 그 변태같이 발표를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온 우리나라 일본어랑 시간이 똑같으니까 올라온 시각이 22시 22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상도 2분 22초래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변태같이 그놈의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닌텐도의 콘솔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뒤에 2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시면은 페미컴, 슈퍼 페미컴, 그다음에 닌텐도 64, 그다음에 게임큐브, 게임큐브 다음에 위유, 그다음에 스위치였는데, 이제 스위치 2라고 이제 아예 정말 직계 후속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는 이번에 스위치 2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저 앱방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제 게임 산업이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닌텐도도 되게 사업에 다각화를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30년 만에 저 마리오 영화를 드디어 그 옛날에 93년에 만들었던 영화, 이제 슈퍼마리오 영화 이후로 거진 30년 만에 또 영화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보시면은 이제 슈퍼 마리오 월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IP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닌텐도도 이제 게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좀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근데 닌텐도는 여전히 이제 콘솔을 팔고 게임을 파는 게 이제 메인 수익원인 회사죠. 그러니까는 이게 닌텐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제 뭐 새로운 폼팩터를 출시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는 이미 성공적인 게 증명이 됐고, 사실 이제는 이제 닌텐도 콘솔은 사실 그 게임을 하기 위한 그냥 일종의 터미널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건물을 돌리기 위한 기기, 옛날부터 그러긴 했는데, 요즘같이 이제 사실은 다른 콘솔들이랑 차별화되는 이제 닌텐도 스위치 뭐 아니면 닌텐도 콘솔의 이제 가장 큰 차별점이 사실은 닌텐도가 만든 게임, 뭐 젤다, 마리오, 뭐 피크민, 뭐 이런 게임들을 돌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닌텐도 콘솔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 닌텐도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뭐 또 다른 뭐 새로운 폼팩터, 옛날에 저 위에서 위유 냈다가 완전히 망한 거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새로운 거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이 비슷한 폼팩터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이제 뭐 지금 스위치가 전 세계 콘솔 판매량 3위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게임 콘솔 역사상 판매량이 3위인데 1위가 이제 PS2거든요. PS2랑 지금 2천만 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위치2가 나와도 당분간 스위치는 계속 팔 거다. 그렇게 해서 팔다가 아마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PS2를 업고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콘솔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닌텐도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얘는 입증된 폼팩터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폼팩터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바꿀 필요 없고, 그냥 사실 닌텐도 이제 스위치가 가장 크게 지적받았던 부분은 성능이잖아요. 성능이 부족하고, 이 성능으로 인해서 닌텐도 내부에서도 뭐 개발하는 게임이 쉽지가 않고, 뭐 닌텐도 내부에서 그렇게 최적화해서 게임을 개발을 해도 30프레임이 안 나오고, 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능 업데이트랑 뭐 그런 쪽으로 더 치중을 했다는 거죠. 사실 닌텐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콘솔이 이렇게 내놓은 적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의 바뀐 시대가 결국은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제 게임 업계 이런 시대에서 결국은 닌텐도도 적응을 해야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다 스위치 갖고 계시죠? 아닌가?
맞나? 포켓몬 고 에디션이 있어요. 포켓몬 고가 아니고 뭐지? 렛츠고요. 렛츠고 에디션 렛츠고 있어요. 피카츄 그 초반에 나왔던 거. 저 티점님 갖고 계시죠? 저는 그냥 음. 초반 거 그냥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저는 올레드를 갖고 있긴 한데 좀 사실 것 같으세요? 좀 봤을 때? 언젠가는 사게 되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 그쵸. 약간 스위치2를 사야 되는 게임이 나올 때쯤 사게 되지 않을까. 그쵸. 예, 그 약간 네. 그런 게 좀 있죠. 지금 뭐, 물론 이게 스위치 게임, 이제 스위치2에서 스위치 게임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양날의 검이에요. 일단은, 그렇다는 것은, 일단 스위치2 자체가 엄청난, 이미 그 스위치에 있는 엄청난 게임 라이브러리의 백업을 받고 시작을 하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스위치에서 비판했던 부분 중 하나가 너무 런칭 타이틀이 너무 적다였거든요. 근데, 일단 런치 타이틀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하위 호환이 되니까.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스위치2를 굳이 사야 되나라는 그 필요성이 문제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관건인 거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임이 얼마나 이제 그 설득력이 있는 게임이냐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초기에는 안 살 것 같고 후기에는 분명 프리미엄 붙고 재고 없다고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킬러 앱이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킬러 앱 뭐 또 젤다의 전설을 리마스터를 했다. 있기로 프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신작이라던가 네, 리마스터를 했다. 뭐 리마스터 아니 최소한 프레임이 60이 나온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긴 한데 만약에 1080p 4K는 바라지도 않고요. 닌텐도에 닌텐도한테 4K 바라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지. 그럼 닌텐도가 양심이 없는 건가? 아무튼 도크로 꽂았을 때는 DLSS로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젤다를 1080p 60 프레임으로만 할 수 있어도 약간 좀 솔깃하긴 하네요. 예. 그쵸. 근데 물론 얘네들이 또 이게 무료 업데이트는 아니고요. 이제 리마스터판 이제 스위치2 리마스터판이 나올 겁니다. 제발. 또 소니도 그렇게 소니도 하나? 소니 그 라스트 오브 어스는 다 그렇게 리마스터를 했죠. 라스트 오브 어스 1 1편이 아마 PS3로 나왔다가 PS4로 리마스터 됐다가 왜냐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PS4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PS5 나오고 나서는 뭐 파트 1이라고 해갖고 또 리마스터를 했죠. 그거는 근데 뭐 리마스터라기보다는 거의 뭐 리메이크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만든 거라서. 뭐 그냥 스토리만 그대로 가지고 거의 게임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소니는 사실 솔직히 소니는 좀 조용히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로 장사를 많이 해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거에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무료 업데이트를 많이 하긴 하죠. 뭐 헤일로도 계속해서 무료 업데이트 해줬고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전략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 4월에 이제 뭐 다이렉트 할 때 나오겠죠. 뭐 어떻게 할 거고 뭐 일단 이렇게 처음부터 닌텐도가 하위 지원 약속하고 한 게 많긴 하군요. 제가 알기로는 위가 초기판이 이제 게임큐브 게임을 지원을 하긴 했었고 위유도 위 게임을 지원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위 호환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이런 하위 호환이 지금 시대에서는 되게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요. 왜냐면 뭐 엑스박스나 PS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둘 다 이제 결국은 같은 같은 X86 그거 쓰면서 결국 다 하위 호환이 자동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스위치도 뭐 그거를 제 아무리 이제 레거시 끊는 거, 애플 마냥 레거시 끊는 거 좋아하는 닌텐도라도 그럴 거를 하기는 좀 힘들었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닌텐도도 좀 안전하게 콘솔들을 만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당분간은. 일단 스위치2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로도 이제 또 7, 8년 우려먹겠죠. 지금 스위치2가 지금 스위치 나오고 8년 만에 나오는 건데, 좀 이번엔 저는 제발 좀 성능 좀 괜찮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능이 정말 좋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스위치 게임들이 자동으로 60프레임으로 이제 프레임 레이트 언락이 됩니다. 이러면은 조금 첫날에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과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플러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온 거긴 해요. 스위치2가. 그래서 사실은
왜냐면 뭐 우리가 여기서 뭘 또 바랬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뭐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또 뭐 이제 전용 다이렉트가 나와 봐야 알겠죠. 예. 그다음은 이거는 사실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거를 제가 왜 작년에 올해 망 소프트웨어 얘기를 안 했나 싶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걸 다룬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얘네 제품, 이제 이 제품이 유일하게 얘네 기술로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게 그 이케아예요. 이케아 외에 그 무선 스피커 팔 거거든요? 그 심포데스크인가 뭔가 하는 있어요. 심포니스크. 그게 얘네 기술을 쓰는데 바로 소노스입니다. 소노스가 작년에 이제 원래 소노스가 무슨 회사냐면 무선 스피커와 사운드바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묶어주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든 이제 뭐 꽤 비싸대요. 뭐 이제 집 전체 뭐 이제 뭐 홈시어터 셋업을 하려고 해도 뭐 수백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정말 강점인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이 스피커들을 한 방에 하나로 묶어주고 어디로 이제 재생을 할지 이런 거를 탁탁탁탁 제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싱크도 완벽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방에 있든 여러 방에다 똑같은 음악을 틀어놨으면 어디를 가도 이제 이게 싱크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홈팟은 비슷한 기술이 있잖아요. 에어플레이 2가 있는데 이따금씩 엇박자가 나요. 심지어 웃긴 거는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그 홈팟 2대를 스테레오 페어로 묶어서 그거를 이제 애플 TV에 연결해 놨거든요. 그 스테레오 페어로 분명히 묶었는데도 둘이서 이제 싱크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서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메아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가격에 물론 스피커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막 오디오 이제 매니아들이 살만한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워낙 막강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작년 5월쯤에 얘네들이 앱을 바꿉니다. 이제 세 번째 버전의 앱이 나왔어요. 완전히 새로운 앱이래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썼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뭐 오랫동안 이 두 번째 버전 이제 버전 2 앱을 사용을 하면서 그동안 기술 부채도 많이 쌓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갈아엎는 새 앱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앱이 어떻겠어요? 버그 파티였던 거예요. 버그 파티였고 더 웃긴 거는 원래 있었던 기능들도 많이 빠졌대요. 뭐 예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람 기능이 있대요. 이 스피커가. 그래서 뭐 여기 앱에서 이제 뭐 알람을 설정하면은 이제 온 집안에 이제 스피커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뭐 어느 방에 있는 뭐 스피커에만 이제 뭐 7시에 알람을 해줘는 이제 이 앱을 통해서 그 스피커에서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알람 기능이 없는데 뭐 물론 상관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알람에 의존하시던 분들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리고 뭐 근데 그나마 있는 앱들도 상태가 완전 꼬라지가 좋지 않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소노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뭐 이제 CEO가 이름이 패트릭 스펜스인데 이 아저씨가 우리가 이거 죄송하게 됐다. 뭐 처음에는 좀 약간 부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뭐 하여튼 죄송하게 됐다. 우리가 이거를 고치겠다. 근데 이제 롤백을 할 수는 없는 거냐. 그 전에 이제 뭐 이 소프트웨어를 롤백을 하고 이전 버전 앱을 쓸 수는 없는 거냐 이랬더니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 롤백이 불가능하다. 이제 왜냐면 앱도 앱이지만 이제 이 각각의 스피커의 펌웨어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펌웨어 이제 이 앱을 통해서 이 펌웨어를 이제 새로운 펌웨어를 설치하면 이 펌웨어를 다운그레이드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전 버전으로 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제 로드맵을 해서 고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 6개월 7, 8개월 지나고 나서 결국은 잘렸습니다. CEO가. 예. 그래서 이 앱 때문에 결국 잘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CPO 그러니까 최고 제품 책임자죠. Chief Product Officer인데 이 아저씨도 잘렸고요. 왜냐면 이 아저씨가 좀 더 책임이 더 컸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그랬는데 내부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유출되는 거예요. 왜 이 꼬라지가 됐나? 이게 알고 보니까 작년에 이제 소노스가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계속 스피커랑 사운드바랑 이런 집에다가 놓는 것만 개발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헤드폰을 발표했어요. 이제 그 소노스 에이스라는 헤드폰인데 근데 이제 소노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출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이거를 출시를 해서 뭐 이게 얘네들이 뭐 얘네들도 뭐 지네들 그 프로젝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분기별 프로젝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출시를 해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회사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 에이스가 나오려면 이 새 버전 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던 상태였대요. 그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일단 이 헤드폰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제로 이제 그 CEO랑 이제 아까 그 얘기한 CPO랑 그 둘이서 그를 위시한 이제 그런 임원진에서 그냥 출시를 강행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아직 앱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난리가 났다라는 그 얘기고요. 뭐 교훈은요. 역시 준비됐을 때까지는 네. 내놓지 않는 게 답이죠. 예. 사실 요즘 나오는 소프트웨어들 꼬라지를 보면 다 정말 많은 곳에 이 말을 참 할 수 있는데 저 예를 들면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든가 뭐 그렇죠. 프로덕션에서 테스트하지 말라. 예, 뭐, 격언 있죠. 예. 사실 그나마 뭐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실 뭐 뭘 심하게 그런 적은 없긴 하니까 뭐 물론 BBC의 화를 돋구긴 했지만 뭐 누군가의 삶을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았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사실 얘네들의 제일 특장점인 거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완벽하게 묶이고 이러는 게, 이거를 한 방에 말아먹은 거거든요, 사실. 약간,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지금 누가 소노스를 사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회사 상태가 이 꼬라지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약간 독수리들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남은 시체를 가져가려고 누가 사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는 얘네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케아 심포니스크 걔만 들어오는 상태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이 없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작년부터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왜 아직도 이걸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 싹 다 물갈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원래 원래는 지금 이사회에 있던 한 분이 내려와서 이제 임시 CEO를 맡았다고 하고요. 이분도 되게 잔뼈가 굵은 분이라고 해요. 옛날에 판도라도 했었고, 그런 분이라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삼성, 갤럭시 S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나아졌냐라고 하니까, 프레젠테이션 요약을 보면은 다 AI밖에 없어. 그래서 요번에 AI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나요? 2개 정도 새로 생긴 것 같고, 이제 저거예요. 제미나이가 조금 더 권한을 많이 갖게 됐다. 다른 앱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알림 요약이랑 애플 인텔리전스 알림 요약이랑 비슷한 건데 나우 브리프라고 해가지고 하루 동안 일정이나 저녁에는 하루 종일 했나 이런 것들 쫙 정리해서 보여주는 브리핑 기능 요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사운드 조절? 그러니까 배경 노이즈 없애고 이런 기능이 생겼어요, 동영상에서. 그래서 이 기능 3개가 추가가 됐고, 이것도 듣기로는 2월에 이제 25 출시될 때 갤럭시 S24도 업데이트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거랑 저도 찾아보니까 스펙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카메라 살짝 달라졌다. 예, 초광각이 5천만 화소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칩을 다 스냅드래곤으로 쓴다. 아래 라인은 원래 엑시노스를 썼는데 스냅드래곤을 쓴다. 그 다음에 모양이 둥그러졌다.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링이 검은색 이렇게 띠를 둘렀대는데, 지금 최근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모든 걸 부숴버리는 아저씨가 그것도 부숴봤더니, 그게 그냥 위에 풀로 붙인 거라 카더라. 칼로 이렇게. 그랬죠. 드러내니까 빠지더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 들어보니까, 가볍네? 위에 조금, 생각보다 가벼운데? 이거 외에는 딱히, 네. 생각나는 그게 없었습니다. 저것 하나 더 있네요. 16기가 모델이 나왔는데, 그거는 네. 삼성 한정으로만 팔았다. 삼성닷컴이요? 삼성닷컴이랑 네. 삼성 강남이요, 거기요? 네. 색깔 검정색만 나왔다. 예. 그거 말고, 기능이 따로 더 추가가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베이퍼 챔버로 더 큰 걸 넣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 울트라 한정으로. 예.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옛날에 그 GOS 난리에 약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뭐 얘네들도 한 뭐 개발한 한 2, 3년 걸 테니까 이게 S23 때 난리 났었을 거예요. GOS가. 네, 그러니까는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설계 수정을 반영을 하는 거겠죠? 이제 와서. 사실 그거보다도 더 핫했다라고 하면은 행사장에서만 살짝 공개를 했었대요. 그 갤럭시 S25 엣지라는 이름이 오랜만에 부활을 했죠. 슬림이라고 썼다가는 또 아이폰 따라한다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아이폰 따라한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는지 엣지라는 이름을 부활을 시켰고요. 해서 되게 얇았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살짝 키노트에서 살짝 언급만 했고 그다음에 그 해당 이제 행사장 그러니까 미국 산호세에서 했는데 산호세 하여튼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그냥 그냥 제품 하나만 전시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그냥 목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공식 사진이 없습니다. 공식 사진 하려면 키노트 찍어야 돼요.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존재합니다 빼고는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옛날에 갤럭시 링 처음 공개했을 때처럼 그 갤럭시 링도 작년 이제 SC24 했을 때 첫 공개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 링이라는 거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끝이었기 때문에 약간 S25 엣지도 제 생각에는 가을쯤 나올 것 같아요. 여름은 가을 그때쯤 폴드 나올 때쯤 그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갤럭시 S25 모두 T2 Ready라는 건데 왜 T2 Ready냐? 왜 그냥 T2 지원하는 거 아니냐? 원래 이제 T2가 되려면은 이제 아이폰처럼 이제 그 본체에도 자석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야 되죠? 근데 갤럭시 S25에는 이 자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력을 만들려면은 케이스를 따로 꽂아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옛날부터, 제가 한두 달쯤 전에 처음으로 루머로 접했을 때, 왜?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 됐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석을 내장을 해버리면 울트라에서 이제 S펜이랑 간섭이 생긴다. 간섭이라는 게 자성 간섭인 건지 아니면 공간의 간섭인 건지 그런 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간섭이 생겨서 아마 그냥 자석을 케이스로 빼버린 거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맞네. S펜은 다운그레이드 됐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블루투스가 빠져서. 에어 커맨드가 안 돼,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왜 반쪽짜리지?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케이스팀의 파이 매장을 어쩌다 한번 들른 적이 있는데 S25 이제 케이스를 이제 벌써부터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자석이 둘러져 있는 거를 보고 깨달았어요. 어차피 케이스를 끼우는데 그러면 이제 T2 레디라고 하면은 웬만한 저런 공식 케이스 만드는 업체들은 다 어차피 뒤에다가 자석 붙이고 나올 거 아니야. 아이폰 하는 것처럼. 그럼 어차피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T2 쓸 수 있겠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 T2 이제 자석을 안 넣은 게 S펜 간섭 때문이라면은 왜 밑에 거에도 자석을 다 뺐냐? 아마도 울트라가 자석이 없는데 밑에 애들이 자석이 있다 그러면은 모양이 이상해 보여서 그냥 다 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고 우리나라에 좀 반응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약간 이제 갤럭시랑 아이폰은 어차피 서로 이게 그 사이에서 스위치하는 사람이 이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쓰던 거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완전 반대. 솔직히 지난 세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써봐야 며칠을 빌려서 써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며칠 빌려서 써본다고 하더라도 S24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 모를 것 같아. T2가 이제 지원이 됐다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T2 레디라서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 다 케이스 쓰잖아요. 아저씨도 처음에 생폰 쓰겠다 했다가 결국 케이스 샀잖아. 저는 이제 생폰 그리고 캐치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 지금.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케이스를 새로 샀습니다. 원래는 이제 애플 정식 실리콘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색깔이 너무 이뻐서 마음에 들긴 한데 울트라 마린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실리콘 케이스 종특 있잖아요. 바지에 넣었다 빼면 다 바지를 다 끌고 나오는 그 문제 있잖아요. 특히 청바지. 이게 다 붙어서 나오는 그런 게 되게
결국 끝까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픽 디자인 케이스를 새로 샀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저는 뭐 그렇게 그 케이스 쓰다가 뭐 좀 그런 뭐 격식 차려야 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학교 뭐 동창회 이런 데를 갔었고 뭐 그 결혼식 가되고 이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노매드에서 그 이제 그 아이폰 가죽 뒷판을 샀어요. 이제 레더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 붙이고 하면은 약간 좀 생폰 느낌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가는 가죽이라서 좀 감촉도 좋고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또 자석이 생겨서 이제 뒤에 이제 자석을 붙이니까 생기는 또 다른 그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갤럭시는 저걸 못 하겠죠. 왜냐면은 안에 자석이 없으니까. 그 뒷판만 이렇게 자석을 붙이는 거는 못 하겠죠. 아마도.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접착제로 뒤에다가 스킨 뭐 가죽 이제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뭐 그 자석 그거 모양이 자석이 들어가 있는 뭐 스킨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그냥 뒤에 뭐 이렇게 뭐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은 케이스를 안 씌워도 이제 치트 쓸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는 나올 수 있겠네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근데 그렇죠. 뭐 써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뭐 카메라 리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그곳에 이제 신청 얘기를 이제 살짝 해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뭐 써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뭐 S24도 안 써봐서 뭐 그렇습니다. 점점 이런 거 이제 막 별로 뭐 이렇게 새로 써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덜한 건가 싶기도 하고 옛날에 지난번에 결국은 그 더현대에서 만져보러 갔었는데 마침 거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드디어 유니콘이라는 갤럭시 폴드 SE를 드디어 봤는데 네. 가볍긴 가볍더라고요. 뭐 좀 얇기도 얇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카톡키가 좀 심각하던데. 그게 거기다가 이제 울트라 카메라를 어떻게 어거지로 넣었다 보니까 굉장히 카툭티가 좀 심하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삼성 강남을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삼성 강남을 갔었는데요. 왜 애플 스토어가 배치를 넓게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걔네가 이제 삼성 강남이 되게 좁고 이제 그거는 좁고 그다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가보니까 1층부터 무슨 갤럭시 S25 출시 무슨 그런 이벤트 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뭐 AI로 뭘 해보세요. 뭐 이거 앞에서 이거 부스 차리고 뭘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1층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더 좁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이건 편하게 구경도 못 하겠네 이러고 나왔습니다. 약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 만들었나 싶어요. 왜냐면 굳이 바로 맞은편에 삼성 딜라이트 있는데 여기다가 또 만들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애플 스토어가 강남에 생긴다니까 지금 급하게 만든 거긴 한데, 예. 처음 가봤거든요. 저희가 재작년 이제 망어워즈 때 어느 이제 청취자분이 삼성 강남이 최악이었다라고 그때 그 갤럭시 팬이라는 분이 그렇게 올려주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네. AI 소식은, 뭐부터 하실래요? 티덤님. 작은 거부터 먼저 칠까요? 그쵸? 네, 작은 거부터 올릴까요? 예. 작은 거, 이것도 작진 않은데, 사실. 작진 않은데, 그냥, 예. 금방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대형 AI 인프라 구축 계획? 예. 그래서 이제, 오픈 AI랑 소프트뱅크랑 오라클? 등등,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고, ARM도 들어가고 할 건데, 이렇게 들어가서 다 같이 이제, 미국의 AI 경쟁력 강화와 그 국가 안보를 위한,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6년? 내년이죠? 내년 26년을 목표로 오픈 AI 전용, 그러니까 오픈 AI의 인텔리전스가 AI가 돌아갈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걸 가장 짧은 목표로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게 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AI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AI 강국이 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게, 이게 정말 트럼프가 이걸 내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찍 발표했어. 그러니까요. 이미 다 이렇게 다 짜져 있는데, 숟가락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묵혀놨다가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급하게 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화를 냈더라고요. 아, 왜 오픈AI랑 했다고 해서 또 화를 냈습니까? 설마? 예, 바로 이제 오픈AI가 그 성명을 트위터에다 발표했잖아요. 제일 네. 위에 아마 답변이 달려있을 거예요. 니들 돈 없잖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건데, 샘 알트만이 계속 뭐 이만큼의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부르고 다니는 숫자가 있잖아요. 예, 그 숫자는 너무 터무니없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러면은 돈을 최대한 쏟아부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건데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AI 센터를 지어서 우리 돈을 좀 많이 AI를 세게 키워보자. 그래서 자원을 많이 투자하고 그 엄청난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로 이제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제 찬물을 끼얹는 다음 주제가 나타납니다. 딥시크라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딥시크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간단한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네. 네. 뭐 딥시크보다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딥시크가 확 뜬 이유는 딥시크라는 이제 중국 기업인데, 얘네가 이제 얘네도 AI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V3라는 모델을 하나 개발을 했고, 얘는 그냥 뭐 성능이 요만저만한 친구라 그냥 다들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발표한 R1이라는 애가 저기 오픈AI의 O1이라는 애랑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그게 추론형 모델인 거죠, 사실. 그쵸. 네. 추론형 모델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LLM에다가 뭐 입력을 할 때 작업 순서를 입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해야 되고 뭐 그렇죠. 뭐, 네. 예, 프롬프트를 이렇게 짜야지 얘가 차례대로 하고, 뭐 let's think about step by step 뭐 해가지고 단계별로 생각해줘라고 하는데, 여기 리즈닝 모델이라는 추론 모델이라는 친구들은 그 과정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내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처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퍼플렉시티 돌아가는 거 보면은 비슷할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인데, 이제 모델 자체 내에서 이거를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서 스스로 LLM 호출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내부에서 호출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게 이제 그 추론 모델들의 주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오픈 AI의 O1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학습을 많이 시켜서 데이터를 뎁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얘네가 추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R1은 심지어 생각까지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갔대요. 투자를 자원이 많이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뭐라 그래야 돼? 거기에 또 그거잖아요. 사실 이건 지금 얘기해도 되나?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이걸 지금 하여튼 지금 얘기할게요, 그냥. 네, 지금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겠답시고,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AI 칩 수출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성능, 이제 정부에서 얘네들이 정한 특정 성능 지표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뭐 엔비디아가 항의를 하긴 했지만, 왜냐면 엔비디아는 솔직히 미국이 AI가 앞서든 뭐든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결국은 칩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지만, 너는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해라고 해서 결국은 얘네들이 중국을 위한 이제 성능 너프판을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H100이라는 거를 팔다가 이제 H800을 내놨거든요. 이제 중국 버전으로. 그러니까 그 성능을 너프 시킨 건데, 이게 제가 이번에 이제 DDT에 기사를 쓴다고 굉장히 이거를 조사하기가 힘들었던 게, 엔비디아가 정확하게 뭘 너프 시켰는지를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측이 되는 바로는 이제 칩 간의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이제 반으로 너프를 시켰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런 거 이제 AI 트레이닝 할 때는 서버를 이 GPU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수천 대 많으면 뭐 수만 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대를 쓰는데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이 GPU들 간에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 속도를 너프를 시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물론 이 속도만 반으로 너프 시켰다고 해서 모든 성능이 다 반으로 너프 시키는 건 아니지만 최대 반으로 너프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뭐 어떤 이제 특정 뭐 이런 훈련하는 과정에서 특정 작업이 이제 이러한 이런 칩들 간의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다. 그러면은 반으로 너프가 그러면 이제 최대 반으로 너프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 H800을 갖고 이제 개발을 이제 이걸 이제 R1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 H800을 몇 대를 썼냐의 문제인데 이건 물론 얘네들이 그걸로 통해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네들 논문을 통해서 주장을 한 거긴 한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이 H800을 몇 개 했냐? 총 279만, 말을 못하겠냐? 279만 시간 분량의 이제 H800 GPU를 썼다는 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H800 한 대를 279만 시간 쓸 정도의 자원을 썼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정확하게 몇 대를 썼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곱하고 나누는 그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이제 기사를 쓴다고 조사를 해보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젠슨 황이, 우리 황 회장께서 어떤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의 GPT-4를 훈련을 시키려면 H100 GPU를 8,000대 정도를 3개월 동안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어디 컨퍼런스에서. 물론 이제 실제 GPT-4를 훈련시켰을 때는 아직 H100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A100을 썼을 거예요. 오픈 AI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세대 칩을 썼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때려보면은 H100을 1752만 시간을 써서 이제 GPT-4로 훈련을 시켰다는 건데 그러니까 H800은 279만 시간밖에 안 되니까 16% 정도의 시간 자원을 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거는 H800은 최대 H100에서 반 정도 이건 최대 기준입니다. 최대 반이 높여내니까 정말 단순하게 정말 계산을 하면은 오픈 AI가 GPT-4로 훈련하는데 들은 자원의 최저 8%로 이제 이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V3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량 쇼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많은 이제 결국 이제 이 AI 트레이닝을 하던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 서비스를 구동하던 GPU 많고 성능 짱짱하게 있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픈 AI가 GPT-4를 훈련하는데 고작 8%의 자원으로 이걸 만들었다 하더라. 라고 하니까 뒤집어진 거죠. 엔비디아도 뒤집혀졌고요. 엔비디아 진짜 그때 아주 죽여줬어요. 이게 이제 27일이었는데 이제 전주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에 장이 열리자마자 엔비디아가 하루에 무려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859조 원의 이제 시가총액이 날라갔거든요. 증발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뭐 젠슨 황도 자기 재산은, 왜냐면 자기 재산이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거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엔비디아 주식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한 19조 원 가량의 재산을 날려먹었다. 단 하루 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회복을 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떨어지기 전. 지금도 왜냐면, 원래는 그날 140 얼마로 시작을 했는데, 118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날 하루에만? 그런데 지금도 120달러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대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고 나서 조금 올라갔긴 했던 이유가, 이게 제 생각에는 그날 완전 패닉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딥시크가 뭘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의 패닉 때문에 이렇게 다 주저앉고 나스닥도 3%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다는데 결국은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불안 요소인 게 지네들 왜냐면 여태까지는 성능이 하여튼 GPU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여태까지 AI 모델을 만들었었으니까 사실 엔비디아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지네 GPU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지네들 매출이 줄어드니까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 아직도 불안 요소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뭐, 메타든, 뭐, 오픈 AI든 얘네들이 분석을 해서, 뭐, 반격을 하겠죠. 얘네, 이제, 뭐, 딥시크가 어떻게 이거를 개발했는지. 왜냐면, 딥시크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네들이 한 거를 다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 R1 모델 같은 경우도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고, 저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로컬로 돌릴 수 있어요, R1을. 그러니까는, 그래서 얘네들도 얘네들도 실제로 엄청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실제로 메타는 벌써 그 비상 그거를 차렸다 하더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분석하는 팀을 차렸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반격을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딥시크가, 이 AI 전체에 주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 AI 모델을 훈련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에 좀, 확실히 좀 질문을 던졌다라는 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GPU 그냥 이런 거 효율성 생각 없이 그냥 GPU 그냥 뭐 수천 대, 수만 대를 때려박고 그냥 그렇게 돌리는 게 장땡이다. 아까 사실 이게 이제 좀 전에 이제 티터님이 말씀하신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또. 결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골자도 사실 그거잖아요. 최대한 GPU를 때려 박아서 이제 모델을 돌리고 그거를 서비스를 구동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돌리고 하면은 사실 당연히 전력 소모도 많고 전력 소모가 많으면 그만큼 환경에도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원전을 옛날 이미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시키려고 하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GPU를 엄청나게 돌려야 되는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기가 고프거든요. 근데 좀 이거를 딥시크를 토대로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논의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무조건 어떠한 효율 생각 없이 파워만 드립다 써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애플 그날 이제 27일날 다 폭락하고 그랬는데 애플만 안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도리어 올랐대요. 심지어 3% 올랐대요. 왜 올랐냐고 하면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애플은 아직 굳이 AI가 아니어도 딴 게 많다. 뭐 아이폰 아직도 물론 이제 스마트폰 지루하다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이 계속 스테디하게 빨리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냐? 그리고 엔비디아에 의존을 안 해요. 애플은 자체적으로 다 애플 실리콘 일단은 확실한 거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는 서버에서 구동할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라 그래서 자체 서버팜을 만들죠. 애플 실리콘을 이용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효율성을 나름 중시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웬만하면 다 폰에서 돌리려고 하니까 아이폰이든 이제 기기에서 온 디바이스에서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효율성을 굉장히 연구를 했던 곳이라서 아마 그것도 좀 반등을 좀 받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시장이 과민 반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좀 효율적인 모델이고 뭔가 혁신적인 방법을 찾은 모델인데 결국 얘들도 훈련을 시키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훈련에 엔비디아 걸 썼고 엔비디아 쓸 거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몇 배로 효율적인 게 맞느냐는 아직 여러 이제 검증이 필요한 단계인데 그 방식에서 좀 중간에 지금까지는 AI에서 연산을 할 때 각종 모든 파라미터를 다 돌려서 때려 맞춰서 했다면 지금은 뭔가 이제 파라미터를 보고 이제 필요한 것만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식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판단할 때도 결국에는 연산력을 엄청나게 때려 박아서 얘들 쓰면 되겠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단계에서는 컴퓨팅 용량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GPU 필요한데 이거 너무 과잉 반응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며칠 올랐거든요. 다른 AI주들 떨어졌던 것들이. 근데 엔비디아는 아직도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긴 한데. 네, 관세비 맞기 전에 이제 다들 복구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관세 비용을 맞고 다 이제 폭락을 했었는데 예, 그거는 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전 어쨌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필요하고요. 엔비디아 칩, H100 그리고 블랙웰 이런 칩셋들 결국 계속해서 필요할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오픈소스니까 한번 뜯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 딥식이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디냐 챗 GPT 데이터를 뭐 무단으로 끌어 써가지고 훈련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처음에 공개됐을 때 얘한테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챗 GPT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썰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그게 오픈 AI가 공개적으로 이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다들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는 이 내로남불이지 이거. 지는 뭐 인터넷 전체를 끌어다가 지 트레이닝하는 데 쓴 주제 약간 그래서 다들 좀 반응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외에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게 하나가 이제 딥시크를 로컬로 돌릴 수 있다가 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가 많았는데 뭐 맥스튜디오에서도 돌아간다. 이게 간증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이게 R1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험을 해보라고 좀 용량별로 쪼개서 공개를 해요. 라마도 그렇고 LLM 모델들은 좀 작은 모델부터 시작해서 제일 최대 크기까지 이 파라미터 수를 조절해가면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R1을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오픈소스니까 데이터를 조금 줄이고 해가지고 파라미터 크기를 131GB로 줄였대요.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R1에서 제일 큰 모델을 램이 20기가만 있으면 돌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디스크 용량이 150기가 정도면은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줄인 모델이고요. 요걸로 돌리면은 GPU가 RTX 4090을 써서 V램이 24기가면은 토큰 수에 맞춰서 제대로 적당한 속도로, 그러니까 쓸만한 속도로 LLM이 응답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원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튜디오로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아무래도 용량이 작다 보니까 실제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써보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챗GPT 데이터로 훈련해서 저는 챗GPT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R1 모델 자체는 이제 소형 모델인 퀸이랑 라마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반 모델은 그거고, 이제 거기다 데이터를 이제 챗GPT 데이터를 때려 박은 거예요. 돌려 쓰는구만.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다들 돌려 쓰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오픈소스니까 이제 모델 나온 거 가지고 바로 데이터를 뽑아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을 재현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면은 재밌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오픈소스다 보니까 계속 돌리고 있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AI 규제, 그러니까 칩 수출 제한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거 나왔으니까 아마 도널드 트럼프 화를 내면서 그러면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막으려고 할 거고. 약간 트럼프는 아까도 트위터에 잠깐 얘기했지만 약간 관세 만능주의라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적은 비용으로 훈련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가 크면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로컬로도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돌릴 수 있다. RTX 4090과 램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요? 적어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적어놨네요. 적어도 V램이랑 램을 합쳐서 80기가는 넘어가면은 적당할 것 같다. 라고 적어놨네. 네. 쉽지 않네. 그럴 것이다. 네, 그럴 것이다. 네. 하여튼 그래서 와중에 좀 아까 잠깐 얘기한 오픈 AI의 표절론란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중국 AI잖아요? 그 말이 뭐다? 이제 중국식 검열이 들어갔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1989년 6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은 답변만 하는 AI 어시스턴트라는데 되게 킹받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해가 안 되는 걸까요? 공산당? 아니죠. 여러분의 안전이 당이 납치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대답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번역을 미리 돌렸어요. 대만은 고대부터 중국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고 행정구역에 조정되었지만 항상 중국 본토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대만의 형성은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 반전의 산물입니다. 중국 정부는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하게 수호해왔습니다. 대만의 역사에 대한 모든 담론은 이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넣으면은 돌아갈 수 있대요. 예를 들면은 모르스부호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당연히 공산당 눈치 보이니까 공산당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공산당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건지 둘 중 하나겠지만 하여튼 그런 가드레일들을 세워놓긴 했지만 이 가드레일들이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니어서 쉽게 뚫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예. 하여튼 네. 딥시크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좀 올해는 이게 좀 2025년 벽두부터 참 이런 AI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이런 작은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요번에 팀 쿡이 요번에 애플 실적 발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지원이 4월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대는 안 되는데요. 하나 더 있네요. 오픈 AI가 이제 여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무 O3 미니를 그저께 발표했어요. 그 O1의 후속 모델의 소형 버전. 그러니까 O1도 이제 O1이랑 O1 미니 두 개를 제공하는데 이제 O3는 아직 공개 안 했지만 O3 미니를 먼저 공개합니다 하면서 챗GPT에다가 이제 O3 미니를 박아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건 맞겠네. 네. 예. 요거 있네요. 개인정보 논란. 요거는 근데 대충 보니까 그냥 어느 사이트든 어느 LLM 사이트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스페셜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중국이라는 스페셜 소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 모두가 이제 생각하는 그 중국에 대한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모르죠, 사실. 진짜로. 진짜 모르는 거라서 네. 그렇고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또 이제 이후에 좀 더 나중에 이제 소식들이 나온 대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완전히 클로징을 제대로 하기 전에 저희가 발표를 할 게 짤막하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땅콩고객님 마지막 구독캐스트였어요. 땅콩고객님이 오늘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부로 이제 하차를 하시게 됐고요. 되게 사실 땅콩고객님은 제가 말은 잘 안 하지만 사실 이 팟캐스트를 다시 세운 1등 공신이긴 하죠. 왜냐면 둘이서 시작한 게 최초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시작부터 이제 쿠도캐스트의 시작부터 함께 해줬었는데 되게 그러니까 사실상 222회 몇 년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중간에 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7, 8년? 이제 거의 10년. 시작은 10년 전에 2015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이제 올해로 이제 10년이네요. 이제 10년 동안 되게 계속 오랫동안 함께 해줬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신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존중해줘야죠. 그래서 가시기 전에 땅콩이님도 한 말씀 하세요.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맨날 헛소리만 하다가 맨날 틀린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도 잘 들려주셔서 고맙고 이제는 저 다음에 누가 올지 아니면 올 사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없어도 잘 얘기 더 좋은 얘기 많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당분간은 저랑 이제 티덤님 2인 체제로 다시 약간 고깃집이 부활했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고깃집 멤버만 남게 됐는데 당분간 저희 둘이 할 거고요.
제3의, 새로운 제3의 다시 이제 이 3인 체제를 구축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분간은 근데 저랑 티더님 2인 체제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저 땅콩이님은 괜찮으시면 그래도 가끔씩 연말 스페셜이나 이럴 때는 이럴 때나 잠깐 아마도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건 어떻게 할지.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땅콩이님께 굉장히 저도 굉장히 감사했고 말은 잘 안 하지만 네, 감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사실 저희는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그럴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일은 많이 없을 테니까 앞으로 하는 일 이런 거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고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코드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도쿤.me/캐스트 /222에서 오늘 사이트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쫙 정리해 놓으니까 좀 궁금한 기사 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오늘 들어와서 한번 읽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네, 업로드를 눌러보고 마지막 업로드네? 그렇구만. 그래도 진짜 연말에는 와라 그래도 인간적으로 되려나 모르겠다. 사실 내가 그리고 저 티더님한테 말씀드리라 했잖아. 내가 깜빡했다. 이겼어. 바빠서 깜빡했어. 하긴 근데 설 연휴니까 아무래도 그 디스코드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저희 멤버 중에서 아니지 블루님도 가시긴 하는데 저 본가를 내려갔다 와야 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연휴 동안 연락을 하기가 힘들죠. 네, 저나 저 티점님 서울에 남아 계시죠? 저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챗GPT가 업데이트 홈페이지가 바뀌었네요. 그래요? 그 로그인할 때 인증 코드를 밖에 이메일로 OTP 하는 게 생겼거든요. 예. 근데 그 인증 코드가 그거예요. 왜 예전에 사람들 화나게 하는 UI. 그거 캡처요? 아니요. 그 코드 숫자 입력하는 건데 네. 딸깍딸깍으로 숫자가 올라가네요. 오 마이 갓. 오 노. 오. 심각하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해봅시다. 디스코드였구나. 오 마이 갓. 저는 다행히 키보드로 입력은 되네요. 필드 실수했나 얘네들이? 글쎄요. 필드를 HTML 필드를 잘못된 걸 입력 가능하니까 상관없긴 한데 필드를 실수했나 얘네들이? 아니면 디세이블하는 걸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업데이트 수정 되겠죠 뭐. 저걸로 한번 이제 몇 번 놀림 받으면 수정 되겠지 뭐. 네. 놀림하면 돼. 몇 번 놀리고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예. 자, 이렇게 땅콩의 마지막 녹음. 야, 진짜 오래 했다. 지겨웠다. 잘 있어라. 야, 다행히도 함께해서 더러웠고는 안 나오네, 다행히도. 아무튼, 자, 다들 주무세요, 여러분. 예.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출근입니다. 디스코드는 내쫓지 않을 테니까 남아있어. 알림을 꺼놓겠다. 네, 바이. 바이. 안녕히